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김은주 단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성공 전략인데요. 사실 그 정답은 없는 이야기잖아요.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근데 이제 우리가 그간에 사실 IT 패러다임이 바뀔 때마다 실패의 경험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패의 경험을 그 반면교사 삼아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를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같이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화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화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한다는, 제 그 회의 가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하다는 게 뭐야? 뭐 하면 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구현하면 되는 거야? 아니 뭐 컨테이너에다가 담으면 되는 거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한다는 것이 마이크로 서비스화하면 아키텍처화 하면 끝나는 걸로 그렇게 이해될까 봐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화두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화 했다고 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관계가 없는 건 아니고요. 깊은 관계를 갖고 있죠. 그러나 클라우드 네이티브하다는 건 일반적으로 약 최소한 이 4가지 정도의 상황은 만족시켜야 클라우드 네이티브 하다라고 어느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전체는 아니고요. 좀 더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갖고 있죠. 첫 번째 부분은 일단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화를 해서 그 하나의 그 큰 시스템들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쪼개서 그래서 전체를 구성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화는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컨테이너에 담는 것도 기본적으로 하나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이크로 서비스화 된 것을 컨테이너에 담아서 클라우드에 올리는 것도 구성 요소 중에 분명히 하나입니다. 이 클라우드에 올리는 것의 목적은 스케일러빌리티나 일래스틱하게 만들거나 리질리언트하게 만드는 이 3가지 요건을 구성하기 위해서 클라우드에 올리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3가지를 다 하더라도 이 마지막 하나가 빠지면 그건 클라우드 네이티브 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마지막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DevOps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있는 활용 점점을 찍어주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이게 빠지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DevOps라는 애가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이 4가지가 같이 동작하고 있을 때 그 동작하는 상황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하다는 것은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의인 거지 어떤 하나의 도구나 하나의 아키텍처나 어떤 하나의 클라우드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우리 그 윤도식 회장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클라우드에 올린다는 것 자체에도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들은 클라우드 위에서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클라우드에도 올리면 안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클라우드에 올린 시스템 중에 많은 시스템이 클라우드 위에서 뻗었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에 올리면 안 죽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클라우드에 올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클라우드에 잘 맞게 올렸는지가 중요한 거죠. 스마트폰을 스마트폰스럽게 써야 스마트폰이 되는 거지 스마트폰을 전화기로 쓰면 전화기가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클라우드에 올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클라우드에 맞춰서 올렸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스럽게 쓴다는 것은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확장성, 유연성, 그리고 이렇게 그 레질리언트한 속성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올렸냐 라고 했을 때 이거 이제 클라우드 피트하게 올렸냐라는 부분을 체크해서 이게 맞으면 클라우드에 맞게 올린 거고 그냥 이거를 리프트 앤 시프트로 올렸기 때문에 스케일러빌리티도 없고 일라스틱하지도 않고 리질리언트하지도 않은 상태로 우리가
클라우드에 그냥 올리기만 했다. 그럼 그거는 우리가 클라우드 핏한 상태가 아니고 그냥 클라우드에 올린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은 사실은 클라우드 네이티브해질 수가 없는 상황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를 이해하고 클라우드를 활용한 지가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법이 제정된 게 2015년입니다. 그래서 벌써 클라우드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시작한 국내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게 2015년을 기준으로 하면 벌써 이제 8년째에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단순하게 시스템을 리프트 앤 시프트로 클라우드에 올렸다고 해서 그게 클라우드 핏해진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공감을 하고 클라우드를 클라우드답게 쓰는, 다시 말하면 스마트폰을 스마트폰답게 쓰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클라우드 핏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계속 강조하는 거고요. 이 장표는 제가 발표할 때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장표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잘 만들어진 장표여서 좀 발표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장표인데요. 특히 이 장표는 미국의 국방부가 만든 장표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가 클라우드를 도입하면서 단순히 그 국방부의 시스템을 클라우드에 올린 게 아니고 그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요 네 가지 특성, DevOps라든지 마이크로 서비스라든지 컨테이너라든지 클라우드 핏하게 만드는 이 네 가지 속성을 진정으로 구현하고 싶어서, 진심이어서, 미국 국방부가 클라우드의 진심이어서 자기 자체를 자기가 어떻게 변화시킬 건지에 대해서 퍼블리시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그 문서에서 미국 국방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혔는데, 그게 이제 여기에 있는 프레젠트죠. 요 맨 오른쪽에 있는 여기만 이렇게 쭉 훑으면 이게 지금 미국 국방부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주 열심히 열렬하게 진심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각에 대해서 문서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고 열심히 실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진심인 거죠. 근데 이게 전부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전부인 것 같아서 좀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일단 애플리케이션, 미국의 이렇게 축으로 보면 미국 국방부의 애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은 30년 전에는 몇 년이나 몇 달에 한 번씩 애플리케이션을 바꾼 거죠. 애플리케이션 고도화 주기가 몇 년이나 몇 달이었어요. 그리고 15년 전에는 애플리케이션의 라이프 사이클이 몇 달이나 몇 주였어요. 이게 15년 전의 상황, 미국 국방부가 15년 전에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가 프레젠트 데이에 하고 있는 거는 애플리케이션이 바뀌는 라이프 사이클이 weeks나 day예요. weeks나 day. 그러니까 몇 주나 며칠에 한 번씩 애플리케이션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지금 미국 국방부가 생각하는 미국 국방부의 시스템들입니다. 미국 국방부 서비스들. 미국 국방부 서비스가 뭡니까? 전투 시스템이에요. 미국 국방부가 얘기하는 전장 시스템이라는 건 그 전장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주기가 옛날에는 30년 전에는 3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됐다면 15년 전에는 몇 달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하고 있었고, 지금 미국 국방부의 전장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주기는 몇 주나 며칠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짓입니다. 그럼 이거를 실현하게 하려면 디벨롭먼트 프로세스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이걸 실현하려면 30년 전에는 몇 년에 한 번씩 애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을 돌렸기 때문에 이거를 디플로이하는 그 프로세스가 워터폴 방식이었어요. 소위 턴키 방식이죠. 몇 년에 한 번씩 짜잔 하고 보여주는 거죠. 3년 지나서 짜잔 하고 이렇게 바꿨어라고 보여주는 워터폴 방식이었어요. 15년 전에는 몇 달에 한 번씩은 바꿔줘야지 라고 하면서 키워드를 애자일을 강조했습니다. 애자일하게 바뀌어야 돼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애자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애자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DevOps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DevOps. DevOps는 무슨 뜻이에요? 미국 국방부가 생각하는 DevOps는 어떤 겁니까? 며칠에 한 번씩 바꿔줄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며칠에 한 번씩. 몇 달에 한 번씩 바뀌면 애자일하다고 불렀고, 미국 국방부는 며칠에 한 번씩 바뀔 수 있으면 이제는 DevOps하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프로세스는 DevOps에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정의인 거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이
몇 주나 며칠에 한 번씩 바뀌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한 디벨롭먼트 프로세스가 DevOps이고 그렇다면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정보 시스템의 그 애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는 무엇이어야 되느냐라는 거에서 당연히 30년 전에는 모놀리틱했지만 지금은 아키텍처가 뭐여야 된다고 보는 겁니까? 이렇게 바뀌려면 다른 거는 존재할 수 없어요. 이렇게 바뀌려면 DevOps가 동작하려면 며칠에 한 번씩 바꾸려면 마이크로 서비스화밖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마이크로 서비스화해야만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를 돌리는 환경은 예전에 모놀리틱한 걸 돌리려면 피지컬 서버에다 돌렸지만 오늘날 마이크로 서비스를 돌리려면 당연히 컨테이너에다 넣어서 돌려야 된다. 라고 해서 패키징하는, 디플로이하는 그 대상이 피지컬에서 컨테이너로 바뀌었다는 걸, 이건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죠. 이건 뺄래야 뺄 수가 없어요. 서로가 너무나 이렇게 그냥 하나예요, 하나. 다른 이름으로 불러지면 다 하나인 거예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연성을 가지고 내려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에 담는다는 거고, 그럼 그걸 호스팅하는 인프라는 어딘데, 옛날에는 서버였지만, 그리고 15년 전에는 데이터 센터라고 불렀지만, 오늘날 이걸 담는 피지컬 인프라스트럭처는 당근 클라우드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데이터는 어디다 두는데, 예전에는 사일로, 15년 전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리고 지금은 당근 데이터 레이크지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게 미국 국방부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데이터는 익스체인지하는 표준은 뭔데, 옛날에는 벤더 프로퍼터리한 그 벤더 특화된 걸로 했지만 이제 15년 전에는 상호환성 강조하면서 XML로 데이터 그 교환을 할 때 표준을 XML 규격으로 받고 지금은 JSON이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30년 전에는 4년에 한 번씩 애플리케이션을 바꾸고, 그리고 디벨롭먼트 프로세스는 짜잔하는 워터폴 방식으로 하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은 모놀리틱 했고, 피지컬 했고, 서버에 넣고, 사일로 방식으로 갔던 이때 당시에는 온프라미스 환경이잖아요. 완벽한 온프라미스 환경이기 때문에 사이버 시큐리티 포스처는 파이어월이었어요. 파이어월. 우리 집엔 못 들어와. 이거죠. 이게 경계 보안이죠. 경계 보안. 나와바리를 지키는, 소위 이제 뭐 좋은 표현은 아니네요. 어쨌건 우리 집엔 못 들어와 이렇게 해서 철책 치는 정책 아닙니까? 철책 치는,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와 이런 이제 파이어월 정책을 펼치는 게 30년 전에 그 사이버 시큐리티 포스처였던 거죠. 근데 오늘날 미국 국방부가 이거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라고 했어요. 이게 너무나 타이틀리 커플링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정책은 제로 트러스트 정책인 거예요. 제로 트러스트 정책. 제로 트러스트 정책은 제가 뒷단에서도 굉장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건데, 들어온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미국 국방부의 보안관계 책임자가 최근에 세미나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미국 국방부는 제로 트러스트 정책으로 갑니다. 이건 뭐를 전제로 하는 거냐면 적이 내부에 들어왔다는 걸 전제로 한 정책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경계 보안이 아니에요. 경계 보안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이 우리를 뚫고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막지? 라고 출발하는 게 제로 트러스트 정책입니다. 그래서 프레젠트로 보면은 이렇게 얼라인돼 있다. 그래서 이거예요, 이거. 뭐 더 넣고 빼고 할 게 없습니다. 이거 전체를 실현하면 그럼 우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가가지고 이것도 해야 된다고 한 게 뭐였냐면, 이게 이제 퓨처거든요. 근데 이 문서 자체가 사실 또 2년 정도 이상 묵은 문서여서 이제 퓨처를 어느 정도까지 미국 국방부가 가까이 갔는지는 모르지만, 퓨처에는 뭐라고 했냐면 사실은 애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은 데이나 아워라고 그랬어요. 데이나 아워. 그러니까 이제는 그 뭐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애플리케이션의 그 변경 주기를 아워, 몇 시간 안에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몇 시간 안에. 오전 전투 상황과 오후 전투 상황이 서로 달라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바꿔줘야지. 전투 상황이 다른데. 그래가지고 days나 hour로 바꾸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클라우드도 멀티 클라우드로 가겠다라고 미국 국방부가 퓨처로 바꿨는데,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클라우드로 가겠다고 선언하면서 만들었던 프로젝트 이름이 뭐겠습니까? 제다이라는 프로젝트였어요. 나 클라우드로 갈래. 민간 클라우드로 갈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제다이라는 프로젝트를 요거 발표하면서 얼라인된 게 제다이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퓨처로 뭘 봤어요?
멀티 클라우드로 가겠다고 선언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제다이 시작하고 그거 잘 되면 멀티 클라우드로 갈래 이렇게 이제 국방부가 발표를 했는데 막 소송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단일 클라우드를 쓰니 뭐 이렇게 이제 소송에 걸리기 시작하니까 제다이 캔슬하고 바로 JWCC로 스킵했잖아요. 그래서 JWCC는 멀티 클라우드 프로젝트로 가버린 거죠. 13조를 5년 동안 프로젝트하는 JWCC 프로젝트로 점핑하게 됩니다. 자, 이게 미국 국방부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MSA다라고 보다는 좀 더 가까운 건 클라우드 네이티브하다는 것은 변화와 혁신이 자유롭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좀 더 유사한 표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변화에 대한 거지 어떤 아키텍처를 도입하면은 그게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두 가지 팩트를 주장하고 싶은데요. 제가 주장이니까 팩트라는 표현은 맞지 않겠네요. 첫 번째는 도입 초기 단계에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모놀리틱 아키텍처보다 비쌉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아이러니에 처하게 돼요. 왜냐하면 클라우드를 처음에 도입하기 시작할 때 뭐라고 했냐면 원프레미스로 구축하는 것보다 싸다니까요. 그러면서 비용 효율성을 처음에 강조했거든요. 클라우드 왜 써야 돼요? 싸잖아요. 그거 구축하려 봐요. 얼마나 많이 들어요. 데이터 센터가 구축해야죠. 서버 사서 넣어야죠. 유지 보수해야죠. 토탈 코스트가 많이 드는데 근데 클라우드로 가면 싸다니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해지려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일단 기본으로 한다고 했는데 근데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한다는 것은 모놀리틱 아키텍처를 가는 것보다 비쌉니다. 얼마나 비싸냐고요? 최소한 1.5배는 비쌀 거예요. 제가 최소한으로 불러서. 비싸져요. 여기가 우리를 놀랍게 하는 아이러니가 인 거죠. 싸다고 그랬는데 비싸? 어이 뭐야 비싼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들게 150만 원 이상 들어가야 되는 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그것도 잘 만들려면 더 비싸져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잘 하려면 더 비싸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충 해도 한 1.5배 들어간다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안 싼 건가요? 항상 비싼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비용 효율성은 언제부터 발생하냐면 얘는 초기 비용이 싸다는 게 아니라 변화 비용이 싼 거였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매력은 처음 만드는 비용은 비싸지만 변화 비용이 아주 싸요. 변화 비용이. 아까 hours나 days나 months로 어떤 내 시스템을 바꾸려면 기존의 모놀리틱 방식으로는 그거 하려면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근데 그거를 계속 하는데 그 변화 비용이 아주 싸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클라우드 네이티브한데 변화를 안 해. 그러면은 돈만 때려잡고 끝나는 거예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도입을 했어. 그럼 돈은 잔뜩 들어갔거든요. 근데 변화를 안 해. 그런 시스템은 도입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도입한다는 건 변화와 혁신을 의미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초기 도입 비용은 비싸다는 걸 인지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뭐가 싸다? 변화 비용이 싼데 우리가 그 변화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로 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변화 비용을 넣기 시작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비용이 떨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 비용이 모놀리틱한 경우는 쭉 올라가는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초기 구축 비용이 비싸지만 변화 비용이 굉장히 싸지는 그런 구조다라고 비용을 토탈 코스트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비용적인 효과를 보려면 반드시 그 변화와 혁신을 하는 문화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돈을 넣지만 효과가 없는 그런 상태로 갈 가능성이 좋습니다. 큽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조직 자체가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 정책을 가져가야 되는데 몇 가지만 이그젬플을 들어서 어떤 부분에 정책적 변화를 가져가야 되는지 전체는 못하지만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미국 국방부도 강조하고 또 강조한 부분이죠. 보안 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만 합니다. 클라우드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하다는 것은 안에다가 내가 가두리 양식을 하고 내 걸 지키고 남은 못 들어오게 할 거고 남 걸 쓰지도 않을 거야 라고 시작하는 경계 보안
그 경계 보안 중심의 정책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월드입니다. 따라서 이미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월드로 왔다는 것은 내 것도 남을 쓰게 열어주고 남 것도 내가 활용하는 연결과 활용의 월드로 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미국 국방부도 민간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제로 트러스트인 거죠. 결국은 나도 남의 걸 쓰고 남도 내 것을 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안성이 훨씬 더 높아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 보안성은 대충 한다는 게 아니고 더욱더 치밀해지고 더욱더 꼼꼼해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으로도 적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의 보안을 굉장히 강화하는 정책을 가져가고요. 각 기능별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는 그 기능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특히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만들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은 여러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성되잖아요. 제로 트러스트에서는 마이크로 서비스별로 보안 정책을 요구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별로. 굉장히 치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통보안을 했잖아요. 네트워크 경계 보안 중심이니까.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 집은 전체는 막 이렇게 세콤 설치하고 엄청나게 방책을 쳤어요. 근데 문을 열고 그 집 안에 들어가면은 그냥 뭐 이렇게 다 널려 있어요. 여기 다이아몬드 있고 여기 금 있고 동 있고 은 있어요. 뭐 이렇게 그 문 열고 들어가면 그냥 쭉 널려 있어요. 근데 제로 트러스트 보안은 내부 보안을 강화하기 때문에 그 애플리케이션이 다루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다시 보안 정책을 세팅합니다.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데이터 자체의 등급을 매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있는 애들이 금이야, 은이야, 동이야, 다이아몬드야 라고 해서 데이터 자체의 보안을 수준을 매겨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안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경계 보안 중심으로 못 들어와 이런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사실은 그럼 지금 가지고 계신 데이터가 다이아몬드가 몇 그램 있고 금이 몇 그램 있고 은이 몇 그램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여태까지 우리 보안 정책은 경계 보안이어서 잘 몰라요. 내가 다이아몬드가 몇 그램 있었지 잘 모릅니다. 이게 이제 그 경계 보안 중심의 관리 체계에서 취약해지는 부분인데, 근데 우리가 제로 트러스트로 넘어가면 내부 보안을 아주 치밀하게 해야 되고 데이터 보호 정책을 꼼꼼하게 짜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기능이나 데이터 자체를 하나하나 서로 다른 가치를 매기고 거기에 해당하는 보안 정책을 다 따로따로 세팅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안이 치밀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아주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전문가들이 붙어서 제로 트러스트만 지금 열나게 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 국방부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네이티브하는 모든 쪽에서 다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혁신의 주기 자체를 줄여야 된다. 혁신의 주기 자체를 줄여야 된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하나의 기업도 그렇고 제가 이제 속해 있는 공공 분야도 그렇고 혁신의 주기 자체가 아무리 우리가 혁신을 하고 싶어도 프로세스 자체가 길어버려요. 프로세스 자체가 혁신을 할 수가 없어요. 프로세스가 너무 길어서 따라야 되는 절차가 너무 많고 너무 길어요. 혁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에 속해 있으니까 공공에서 속해 있는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때에 따라야 되는 기본적인 절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ISP를 해야만 해요. ISP 의무화되어 있으니까. 근데 ISP를 하려면 그 전에 ISP 예산을 따야 되거든요. 그래서 ISP 예산 따는데 1년 걸려요. 우린 1년 단위로 일하니까. ISP 예산을 1년에 걸쳐서 따요. 그럼 그 다음에 1년에 걸쳐서 ISP를 해요. 그죠? ISP가 끝나면 본 예산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산 요구하는데 1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ISP 따라서 1년 그 예산을 요구하는데 1년을 보내요. 그럼 1년 동안 예산을 따고 나면 그 다음에 시스템 구축이 시작됩니다. 정확하게 생각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이제 시스템이 구축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게 ISP 할 정도면 1차년도 구축 안 하고 한 2, 3년 정도 구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년, 2년, 3년에 걸쳐서 정보 시스템을 ISP에 따라서 개발을 합니다. 정보 시스템을 발주할 때도 쉽지 않습니다. 발주하기 위해서 사업 계획을 꼼꼼하게 수립을 해야 되고요. 사업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그 사업 계획을 가지고 여러 가지 중복성이 있는지 이런 걸 하는 정보화 사전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이것도 한두 달 걸리는 거죠. 정보화 사전 협의가 끝나면 조달 발주를 하게 됩니다. 조달 발주도 또 한두 달 걸리는 거죠. 조달 발주가 끝나게 나면 개발에 들어갑니다. 개발이 끝나면 사실은 감리를 받아야 되죠. 이렇게 쭉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원래 뭐냐면 플랜 to C로 가는 거거든요. 플랜을 잘 해라. 플래닝을 굉장히 잘하고
플랜대로 구현을 해라. 그리고 그것을 플랜대로 구현했는지를 감리를 하겠다. 그리고 그러면 플랜대로 구현된 게 끝나면 그걸 이제 그대로 운영해라. 라는 그런 프로세스에 굉장히 그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긴 정보화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미국 국방부에서 보는 것처럼 month나 week, day, hour 단위로 애플리케이션이 업그레이드 되는 클라우드 워크 네이티브 월드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프로세스가 너무 긴 거예요. 이 프로세스가 자체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화를 노래를 하고 있지만 클라우드 네이티브화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만 도입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화는 사실상 모놀리틱보다 비용이 더 들어서 걔가 비용 효율성이 있고 효과를 나타내려면 애자일, 변화와 혁신에서 가치를 발휘하는 앤데 정보화 프로세스 자체가 너무 길어서 애자일 혁신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구조 자체를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성공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 정부의 클라우드 정책에서도 아주 강조하고 있고 미국 국방부도 본인들의 클라우드 정책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심인 곳에서는 아주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프로세스를 바꿔야 된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에서는 리얼타임으로, 아워로, 데일리하게 우리가 그 같이 개발하고 운영 배포하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 긴 라이프 사이클 주기를 가지고 있을 때는 발주자와 사업자, 업무 부서와 개발 부서가 나누어져 있었죠. 이게 이제 개별 조직과 용역과의 관계 혹은 분리 관계가 굉장히 심했다면 지금은 조직 자체가 근본적으로 혁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와 기술이 공공과 민관이 한 통으로 같이 돌아가는 이런 조직적인 관계, 조인트 조직, 협력 관계를 형성해야만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JWCC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4개의 클라우드 기업을 선정을 했죠. 근데 그 클라우드 기업이 밖에 있지 않아요. 미국 국방부 자체는 그 4개의 클라우드 기업과 이 상태로 일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부에는 소프트웨어 팩토리라고 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국방부의 업무를 책임지는 기술자 조직들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팩토리라는 조직을 키우고 있고 그 소프트웨어 팩토리 조직이 이런 그 클라우드 기업들하고 긴밀하게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프로젝트가 동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데브옵스 자체도 마찬가지죠. 개발과 운영이 한 통이 된다는 것은 개발 조직, 운영 조직, QA 조직이 별도로 긴 어떤 그 숨을 가지고 동작할 때는 개발, 운영, QA가 분리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데브옵스가 돈다는 것은 개발, 운영, QA가 한 통으로 돌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를 클라우드 네이티브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걸 이 상태로 만들어놨냐 라는 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조직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개발과 운영하는 그 부분이 조직적으로는 한 통으로 돌고 있는 그런 조직으로 준비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의 개발 환경 자체는 이미 굉장히 유명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DevSecOps를 현재 돌리고 있죠. 그래서 DevOps가 동작하고 근데 이제 그 미국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개발, 실행, 운영이 한 통으로 돌려면 시큐리티를 막판에 체크하면 안 돼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냐면 아워 단위로 내가 디플로이를 해야 되는데 근데 3시간 뒤에 디플로이를 해야 되는데 개발 딱 해놓고 디플로이 하기 전에 시큐리티 체크해서 걸려서 재개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몇 시간 뒤에 디플로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 국방부가 얘기하는 건 우리가 hours 혹은 내일 이렇게 디플로이가 들어가려면 데브옵스가 시큐리티랑 매 순간 함께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막판에 시큐리티 테스트는 없다. 그래서 모든 시큐리티는 그 단계에 필요한 시큐리티를 그때그때 한다. 라고 해서 플랜 단계에서 해야 되는 시큐리티 체크, 디벨롭먼트 단계에서 해야 되는 시큐리티 체크, 빌드, 테스트, 릴리즈, 디플로이, 모니터, 피드백 단계에서 해야 되는 시큐리티 체크리스트를 다 정리했습니다. 다 정리해서 데브옵스랑 그 시큐리티 체크를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하나로 동작하는 거예요. 각 단계마다 뭘 해야 되는지가 다 정의돼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동작하는 상황을 우리가 DevSecOps라고 아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국방부는 그 디벨롭먼트, 왜 또 국방부는 그 보안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그 디벨롭먼트와 옵스 그 오퍼레이션 합친 거를 넘어가서 DevSecOps 기반으로 현재 그 뭐 JWCC를 포함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DevOps 도입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한 많은 분들이 툴을 도입했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DevOps라는 건 툴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DevOps를 도입했다는 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아마존이 디플로이 프리퀀시를 뭐 이거 좀 옛날 자료입니다. 하루에 23,000번 돌린다. 디플로이 리드 타임은 분이다. 그리고 뭐 구글이 하루에 5,500번 디플로이를 한다. 그리고 디플로이 리드 타임은 분단이다. 이런 자료가 사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DevOps 하다는 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빨리 해서 개발 디플로이 하는 게 굉장히 빨리 동작한다는 거지. 디플로이 할 수 있는 툴을 도입해 놓으면 DevOps 하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툴과 아키텍처,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해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프로젝트는 망할 거다,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계신 분들이 기업일 수도 있고 또 수요자일 수도 있고 발주자일 수도 있고 혹은 제공자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가 다 같이 추구해야 되는 부분은 왜냐하면 우리가 도구를 팔든 뭐라든 그 전체가 성공해야만 계속 팔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같이 얘기해야 될 것은 이런 그 DevOps 자체가 도구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 그 자체가 애자일하게 바뀌는 부분까지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페이스북 자체가 DevOps 툴을 도입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그걸 어떻게 디플로이 할 건지에 대한 정책을 자체적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서 예를 들면 디플로이 기법으로 다크론칭 기법을 만들어서 우리는 디플로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디플로이하는 기법들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실험해보고 다시 발전하는 이런 과정들을 하는 상황을 우리가 DevOps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DevOps는 훨씬 발전했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MLOps나 데이터옵스, 이제 AIOps까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각각 자체가 우리가 이미 다 이해하는 것처럼 데이터, AI, 클라우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학습도 계속 그 새로운 애들을 가지고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옵스가 들어와야만 하고 그런 데이터옵스를 가지고 계속 학습해야 되니까 MLOps가 들어와야만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머신러닝의 결과물이 계속 개발 결과물에 들어가야 되니까 DevOps랑 연결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데이터옵스, MLOps, DevOps 이런 것들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버렸고 또 이런 것들을 합친 AIOps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제는 데이터 따로 만들고 학습 따로 하고 애플리케이션 디벨롭먼트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한꺼번에 한 통에서 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그래도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논의하면서 그럼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어떤 단계로 하라는 거냐라고 어떻게 그럼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고 마칠까 합니다. 일단 절대적인 정답은 없고요. 결과적으로는 내 상황에 맞춘 전략을 수립해야만 합니다. 내 조직, 예산, 시간에 맞춘 전략을 수립하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키텍처를 따로따로 보면 다 다른 아키텍처입니다. 옛날에 모놀리틱한 아키텍처가 있고 그리고 매크로 서비스 단위로 나눠주는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SOA라는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매크로한 서비스가 아니라 좀 더 작은 단위의 서비스로 마이크로 서비스로 나누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최근도 아니네요. 펑션 단위로 나눠버려서 실행시키는 서버리스 컴퓨팅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정답이라는 거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화 하라는 거야? 아니면 서버리스로 가야 된다는 거야? 뭐 하라는 거야? 라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제 얘기도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만 쓰임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얘는 나쁘고 얘는 좋은 거다라고 아니고 쓰임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작아요. 작은데 걔를 뭘 마이크로 서비스로 쪼개요. 작은데. 작으면 걔는 그냥 그대로 두면 돼요. 그 작은 애는 모놀리틱 해도 돼요. 문제 없습니다. 작으면 그대로 그냥 클라우드에 옮겨도 돼요.
그래서 작으면 그냥 둬도 된다는 거예요. 굳이 안 쪼개도 됩니다. 그런데 언제 쪼개냐면, 왜냐면 작으면 걔를 재개발해서 다시 업그레이드 할 때 별로 부담 안 돼요. 다시 걔 전체를 그냥 다시 개발해가지고 그 패키징 해가지고 다시 올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애라면 그냥 둬라. 뭐 이런 전략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걔가 크고 복잡한 시스템이라고 하면 걔를 클라우드 올릴 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화 하는 게 훨씬 더 가치가 크다. 걔를 변화시킬 때의 비용이 모놀리틱한 것보다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화가 훨씬 더 비용 효과가 크고, 그리고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고 유연해질 수 있고, 또 이제 뭐 컨테이너 단위로 오토 스케일링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도 아주 크게 노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서 오히려 그 시스템이 크고 복잡해질수록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화의 장점이 발휘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상황별로 정답이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거지 절대적 정답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속도로 어떻게 나갈 거냐라는 관점에서는 반드시 모든 걸 한꺼번에 뒤집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전체를 놓고 하이브리드하게 가도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시스템이 현재 모놀리틱해요. 그럼 그걸 한꺼번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크게 실패해버려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안 해본 사람들이 혹은 경험이 누적되지 않거나 교훈 없이 전체를 뒤집어 엎었다가는 잘못하면 크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섞어도 돼요. 어떤 부분은 모놀리틱하게 놔두고 그 기능 중에 어떤 부분은 매크로 서비스로 쪼개고, 그 기능 중에 어떤 부분은 마이크로 서비스로 쪼개고, 그 기능 중에 어떤 부분은 펑션으로 쪼개도 돼요. 그리고 그 전체를 합해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도 되거든요. 해도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해요. 실제로도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잘 만드는 과정에서는 전체를 다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단계별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은 이렇게 만들어 보고, 그 중에 어떤 기능은 펑션 단위로 동작하면서 가끔 프리퀀시가 높게 강하게 치다가 평소에는 안 써. 그러면 그냥 펑션 단위로 만들어가지고 그때만 빠바바박 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펑션 단위로 만들고, 어떤 거는 좀 통으로 매크로 서비스로 만들어 놓고 어떤 거는 안 건드리고 두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가 그걸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운영하면서 레슨 런니들을 보면서 이 중에 얘는 좀 더 쪼개보자. 그러면은 이 매크로 서비스를 마이크로 서비스로 조금 더 쪼개고, 여기에 있는 거는 보니까 평상시에는 안 쓰니까 얘는 서블리스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여기 중에 일부를 펑션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모놀리틱한 것 중에 이 부분은 매크로 서비스로 쪼개는 게 낫겠네. 그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위 조절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넷플릭스 같은 그 기업이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한꺼번에 이렇게 쪼개겠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해보면서 레슨 런니들 쌓아가면서 좀씩 바꿔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점진적 그 굉장히 큰 시스템, 우리가 뭐 굉장히 큰 시스템을 한꺼번에 한 판으로 바꿀게 이렇게 하면 크게 실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게다가 경험도 미숙한 상태에서, 그래서 큰 판의 실수를 안 하려면 이런 점진적인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도 크고 복잡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제 이 부분 스킵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마지막 장표인데요. 이건 이제 최근에 이제 챗 GPT나 이런 거 같이 이제 초거대 AI가 밀려오고 있죠. 초거대 AI가 밀려오면서 아까 우리가 강조했던 데이터옵스나 ML옵스나 데브옵스,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훨씬 더 빠르게 산업에 전파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가 굉장히 점점 더 변화가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진지하게 클라우드 네이티브화를 어떻게 할 건지를 같이 고민하고, 그 고민의 과정에서 도구나 기술적인 관점이 아니라 변화와 혁신력을 갖추는 게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본질임을 같이 공감하면서 그런 변화를 같이 드라이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